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기말고사 대비해서 단원 마무리 문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풀이 이번 시간 걷기로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수행평가는 일단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 학습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의재판인데, 모의 재판의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지금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 수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발표는 뭐 발표를 한 조도 있고 안 한 조도 있는데, 조장들한테는 뭐 어느 정도 공지가 됐을 텐데 발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대본 제출한 것까지만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화 시키고, 발표는 뭐 이미 한 조 같은 경우에는 뭐 생기부에는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점수로는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지가 하나 남았는데, 학습지는 어, 학교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치러 오게 됩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월요일 날 시험 치러 왔을 때 첫날 시험이니까 시험 다 치고 학습지를 2학기 시작, 그러니까 민법 처음부터 어, 제출을 합니다. 반장한테. 그리고 반장이 없는, 즉 정치와 법 수업을 듣지 않는 반의 경우에는 부반장한테 제출을 하고, 부반장과 반장은 선생님한테 가져다 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월요일날 제출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날이라도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온라인 수업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수업한 부분에서 이제 학습지를 선생님한테 직접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일단은 원칙적으로 다 자체적으로 좀 인쇄를 해가지고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요거까지 단원 마무리 요거는 안 들어가고요. 그 전까지는 학습지는 전부 다 포함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아주 좀 시험 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따로 모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출 문제들 모아가지고 만든 거니까 시험 치기 전에 꼭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1번, 그림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갑에게 적용될 형사 절차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사기 혐의로 지금 이 친구 뭐 돼 있어요? 구속되어 있죠? 구속된 상태다라는 점입니다. 자,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 있어야만은 아니죠. 뭐 수사가 시작 개시가 되려면 고소도 되고 고발도 되고 뭐 현행범도 있고, 현행범의 경우에는 바로 체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경우 뭐 다 해당됩니다. 수사의 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거 틀렸습니다. 다음 2번, 나에서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갑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갑의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라 했습니다. 따라서 구속된 상태에서 뭘 받았어요? 불기소 처분 받았죠. 따라서 형사보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사보상 청구의 대상은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또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 판결이 나거나,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다에서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가 뭡니까? 공판이죠. 재판 단계에서 구속 적부 심사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재판 단계에서는 우리 보통 뭘 신청합니까? 보증금 내고 석방하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구속 적부 심사는 언제 할 수 있냐면 기소 전, 즉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갑의 범죄 입증 책임. 자, 피고인의 범죄 입증 책임. 갑은 피고인이죠.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습니까? 검사 측에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집행은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판사는 사법부죠. 따라서 집행의 경우에는 법무부, 그러니까 정부죠. 사법부 역할이 아니고 법무부 산하의 기관에서 집행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갑은 을이 자신을 비방하고 다니자 을의 집에 찾아가 이에 대해 따졌다. 당황한 을이 갑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물을 끼얹었고 화가 난 갑은 을을 고소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을은 자신의 행위가 갑의 부당한 주거 침입과 퇴거 불응에 대한 정당방위라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을에게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선고유예 판결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예, 유죄죠. 무죄 아닙니다. 유죄이기 때문에 지금 갑이 주장을 했던 정당방위는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을이 주장하고 있는 정당방위. 따라서 인정 안 됐다. 왜냐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안 될 테고 그럼 무죄가 돼야 되죠. 따라서 유죄가 되었단 말은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됐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범죄가 성립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을은 항소를 했네요. 첫 번째입니다. 갑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여기서의 갑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갑은 지금 범죄 피해자죠. 폭행 피해자죠. 따라서 이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누구랑 싸우는 거야? 검사와 피고인이면 을이죠. 을과의 다툼. 그래서 을도 항소할 수 있고 검사도 항소할 수 있는 거지 갑이 항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법원은 을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선고유예 판결도 유죄입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돼. 즉 위법성 조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을은 30만 원의 벌금을 내면 면소되는 것으로 판결했다. 자, 지금 선고유예죠.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30만 원이 내면 면소가 되는 게 아니고 유예기간 2년 동안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뭐 되는 것으로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벌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음, 1심 판결 이후에 을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무슨 판결이 날 때까지? 확정 판결 날 때까지입니다. 확정 판결. 그럼 확정 판결이 난단 말은 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날 수도 있고 지금 항소를 했죠. 그러면 2심에서 판결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상고를 안 했을 때 상고 기간 동안 상고를 안 하면은 이제 또 확정 판결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계속 적용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갑은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 배상명령제도는 어떨 때 활용하는 거죠? 형사재판에 갑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형사재판하는 과정에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예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명예회복의 경우에는 우리 명예회복 제도가 있습니다. 이 명예회복 제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무죄 판결을 받았던
무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검찰청에다가 자신의 무죄 판결문을 게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다음 3번. 자, 그림은 형사 절차를 거친 갑하고 병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 자, 지금 기소가 되었습니까? 했는데 아니요 돼 있네요. 그러면 갑의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불기소 됐죠. 이 아들은 기소가 됐네요. 그 다음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했어요. 형사보상 청구하려면 일단 뭐 되어 있어야 돼? 구금되어 있어야 되겠지. 구속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갑의 경우는 어떤 사례입니까? 구금되어 있다가 수사받으면서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받으면서 불기소 처분받은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을의 경우에는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인데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슨 재판, 무슨 판결, 무죄 판결 받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병의 문제인데요. 지금 병은 기소가 된 상태, 불기소는 아닙니다. 기소가 된 상태인데 얘가 경우가 두 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죄 판결 받았는데 무죄긴 한데 뭐 됐을 때 구금되지 않고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됐다. 그럼 이것도 형사보상 청구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유죄 판결 받았을 때 유죄, 즉 구금된 상태든 아니든 그죠?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보상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병은. 첫 번째입니다. 갑은 구금되지 않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받아. 자, 갑의 경우에는 무슨 상태에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구속 상태에서.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을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후에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이다. 자, 이 선고유예 판결은 일단 뭡니까? 그렇죠. 유죄 판결이에요. 따라서 형사보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으면은 뭐 관계가 없고요. 다음, 을은 형사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자, 뭐 이 부분은 어디에 청구한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따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형사보상의 경우에는 그 구금 여부를 사실 영장 자체를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영장 자체를. 따라서 법원에 청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죠.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을의 경우에는 지금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따라서 명예회복 청구 역시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안 돼 있죠? 검찰청에. 그래서 가능합니다. 3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병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병은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지금 배상명령 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범죄 피해자죠. 하지만 병은 지금 재판을 받았는데 뭐로 받은 사람이에요?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인으로 받은 겁니다. 따라서 병과 배상명령제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고, 병은 형사재판 중 청구한 구속적부 심사를 통해 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형사재판 중에 청구한다라는 거는 보석이겠죠. 보석. 구속적부 심사는 아까도 했지만 언제? 기소 전에 하는 겁니다. 기소 전에. 따라서 관계가 없다. 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얼마 전에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서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려다 주인에게 적발되었고 술, 담배를 가지고 황급히 도주하였으나 편의점 주인에게 붙잡혀 실랑이를 벌이고 급기야 편의점 주인을 폭행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을이 갑을 제압한 후 경찰에 인계했다. 자, 중요한 건 갑이죠. 갑의 나이입니다. 나이 14세입니다. 14세. 자, 이 14세 소년범이죠. 소년범이긴 한데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 즉 범죄 소년이에요. 범죄 소년은 14세, 즉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에 뭐가 된다 했습니까?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형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도 가능하다. 두 개 다 가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 요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갑의 범죄 행위는 소년부 보호사건 처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책임 조각 사유가 존재하므로, 여기서 책임 조각 사유가 되려면은 형사 미성년자여야 되는데,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죠.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 받을 수도 있지만, 불기소 처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 갑은 수사 종결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결정. 자,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될 수 있죠. 있어요.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호처분은 판결이 아닙니다. 결정이죠. 그럼 우리 옛날에 법원에서 배웠을 때 결정과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항고, 재항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항고, 재항고. 항소가 아닙니다. 항고, 재항고예요. 그래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니까 정답이고요. 갑에 대한 공판 절차, 즉 정식 재판 절차. 이건 재판이죠, 재판. 판결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그러면 소년부에서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거고, 재판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형사재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을도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갑자기 을이 왜 나옵니까? 을은 관계가 없죠. 지금 이 재판이 되는 거는 누구랑 싸움이 되겠어요? 검사와 뭡니까? 갑이죠. 피고인. 싸움이 되는 거죠. 재판 당사자가 뭐 증인 정도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 다음, 을이 갑을 제압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 경우에 다른 사람의 법익 침해를 지금 편의점 주인이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편의점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자구행위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는 자구행위지만, 그래서 이거는 정당 방위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위니까 정당 방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밑줄친. 자, 이제 근로법 관련한 건데요. 밑줄친 기억에서 리얼 설명이다. 2017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7년 최저임금 나와 있습니다. 뭐 사업자 A와 B가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 기억입니다. 근로시간은 아침 8시부터 7시, 오후 7시까지니까 여러분 몇 시간이에요 이게?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11시간이에요. 11시간. 휴게 시간 있죠? 우리 법정 근로시간 어떻게 됩니까? 휴게 시간을 뭐하고 제외하고 몇 시간? 8시간. 준수 안 했죠? 그죠? 준수 안 했습니다. 이거는 연장 근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근로 시간이 지금 11시간인 거죠. 그래서 준수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니은
즉 시간당 5,000원은 관계법령, 그렇죠.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지금 6,470원으로 되어 있는데 법령이 어긋나니까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입니까? 그럼 월급 못 받겠죠. 전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전체가 무효가 아니고 임금 부분만 무효입니다. 임금 부분, 그럼 임금 얼마나 청구해야 되냐? 최저임금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만 무효고 최저임금으로 청구하면 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니은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6,470원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리을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계약 자유 원칙을 강화한 법이다. 아니죠. 이건 사회법이죠. 사회법. 따라서 사회법이기 때문에 이 근대 민법의 원칙에다가 민법에다가 어떤 공법적인 규제를 가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다음 디귿 계약 만료일에 전액 B의 명의로 된 지금 계약은 그죠. B의 명의로 된 예금 통장에 입금하는 건 좋아요. 근데 지급방 임금을 계약 기간이 지금 계약 기간이 얼마나 돼 있어요? 지금 3개월 정도 돼 있는데 4개월이구나. 4개월 돼 있는데 4개월에 한 번씩 월급 주면 됩니까? 아니죠.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줘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따라서 규정에 어긋난다. 4달에 한 번 월급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한 달에 한 번은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얼 옳지 않은 거 고르라 했네요. 않은 거. 자, 보니까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 제도는 당연히 근로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죠. 부당노동행위라는 것 자체가 사용자가 뭡니까? 사용자가 노동자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했죠. 따라서 침해하는 행위를 구제한다라는 것은 근로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의 예로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 그렇죠. 이것도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두 개 다 됩니다. 이건. 그 다음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가능하다. 요거 좀 많이 묻습니다. 일단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행위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가능하다. 다만 요거랑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당해고 있죠. 부당해고의 경우에 역시 노동위원회 갈 수 있는데 요때는 노동조합이 할 수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가능한데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본인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디귿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 리을의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불복할 수 있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행정소송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은 디귿에서 재심 과정이 있었으므로 단심제다. 아니죠. 이 리을을 통한 분쟁 해결 역시 이거는 앞에 두 개는 요거 두 개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판결 처음, 그러니까 재판을 처음입니다. 그래서 3심제 적용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3심제. 그래서 뭐 행정법원에서 1심하고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가겠습니다.
땡땡 회사에 다니는 갑이 회사로부터 해고당하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다. 구두로 받았다. 일단 구두로 받으면 안 되죠. 해고 통보는 반드시 해고 30일 전에, 최소한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서면. 다음, 성별만을 기준으로 했다. 이 해고를 할 때 부당 해고가 안 되려면 정당한 해고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성별은 정당한 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뭐 성별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출신 학교라든지 출신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 정당한 해고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무슨 해고입니까 이거? 부당해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다음 세무회사에 다니는 을이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원하지 않는 원거리 근무 발령, 그러니까 뭐 울산이 집인데 갑자기 강원도로 보낸다든지 통보받았으며 어떠한 업무도 배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뭐예요? 노조 활동 방해했죠?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첫 번째, 부당해고. 갑은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해고 무효 확인 소송할 수 있다. 자,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할 수 있고 또는 거쳐야 아닙니다. OR입니다. OR. 또는 해고 무효 소송도 확인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우리 민사소송이죠. 민사입니다. 민사소송. 소송을 바로 가는 거죠. 이거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회사에서 갑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더라도 갑의 해고는 부당하다. 그렇죠. 서면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 성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이고요. 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노동행. 자, 부당 노동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노조도 할 수 있다 했죠. 부당 해고는 안 됩니다. 갑은 안 돼요. 갑의 노조는 안 됩니다. 다음 갑과 을은 각각 땡땡 회사와 세모 회사로부터 근로상권을 침해당했다 했는데 일단 을은 맞아요. 근데 갑은 지금 이거 부당해고인데 근로상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따라 만약에 성별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노조 가입 여부를 가지고 했다 이래버리면은 부당노동행위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했습니다. 친권자가 있고 취업 동의서가 있단 말은 을이 지금 뭐예요? 그렇죠. 을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연소 근로자 우리 뭐 미성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취업 동의서가 있어야 되죠. 자, 첫 번째입니다. 갑은 을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그렇죠. 대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본인만이 체결할 수 있다. 다음 A 업소가 청소년 유해 업소라면 당연히 고용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을이 15세 미만, 그렇죠. 연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15세 이상인데 15세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독자적으로 임금 당연하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청구해야 됩니다. 엄마가 여기서 말하는 갑이
대신해서 을의 어떤 임금을 받아가는 행위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다. 본인이 할 수 있다. 다음, 을은 병과 합의하더라도 1일 최대 7시간. 자, 지금 을의 연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우리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성인들과는 다르게 1일 뭡니까? 1일 7시간입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연장 근로. 동의, 합의하면 연장 근로 할 수 있죠. 1일 몇 시간? 1시간 이내로. 그러면 최대 얼마예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8시간입니다. 최대 8시간이기 때문에 근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국제 파트 살펴볼게요. 9번입니다. 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거 매우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있는 대로 고른 거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보편적 가치나 질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주도된다.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 그 다음에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가 간에는 동맹이나 갈등이 반복될 뿐이다. 이게 뭐예요? 무슨 주의예요? 현실주의죠. 오로지 이기적인 국가들이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고 힘의 논리, 즉 동물의 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성적 행동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적용되고, 그리고 그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이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동맹을 맺는 거죠. 그리고 힘의 균형을 통해서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나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선이나 국제 규범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은 국가 간의 연합, 협력, 연합과 협력, 국제 연합은 이제 기구겠죠. 그래서 국가 간의 연합과 협력을 강조하니까 이거는 자유주의. 그래서 국가도 이성적인 인간들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이성적 행동의 결과로 협력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역할, 국제규범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가현실주의, 나 자유주의 맞죠? 자, 인간과 국가를 이성적 존재라고 보지만 나는 이기적 존재. 이게 반대죠? 거꾸로. 그래서 이성적 존재라고 보는 거는 누구? 자유주의. 이기적 존재는 현실주의. 다음, 무정부 상태로 강조하는 애는 누굽니까? 무정부 상태. 그렇죠. 가죠. 맞습니다. 무정부 상태라는 게 이제 그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범이 있더라도 규범의 힘이 별로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중시하고 나는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국제여론 등을 통한 평화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들이 5번. 다음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이 대립하는 정치 뭡니까? 냉전이죠. 냉전체제. 60년대 이후에 동서세계를 대표했던 미소의 지도적 위치가 크게 약화되고 이데올로기가 이제 우리 이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념. 즉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에 있던 이념이 쇠퇴하고 자국의 이익을 앞장세운다. 경제적 실리 같은 걸 추구하는 형으로 변모된다. 이거는 이제 탈냉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탈냉전. 60년대 이후부터 냉전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을 하죠. 첫 번째입니다. 가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둔 체제이다. 자, 냉전 체제는 여러분, 냉전 체제는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의 어떤 대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냉전 시대에서는요. 냉전 체제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유진영 국가들끼리 서로 뭐합니까? 이렇게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고요. 소련을 중심으로 또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얘들끼리 힘의 세력 균형을 통해서 전쟁을 한 번도 안 한 거죠. 미소 간의 어떤 직접적인 전쟁을 방지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군비 경쟁을 했죠. 누가 더 미사일 더 많이 만드나 핵무기 많이 개발하나 우주를 먼저 보내나 얘들끼리 계속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틀렸습니다. 다음 냉전 체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주권 국가가 등장했다. 주권 국가 등장은 뭡니까 이거? 베스트 팔렌 조약. 베스트 팔렌 조약은 독일 30년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했던 조약이죠. 자,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나를 기점으로 경제적 실리보다 이념. 아니죠. 이념보다 실리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나에서 제3세기, 그렇죠. 이 동서간, 그러니까 미소 간의 어떤 대립, 냉전이 약해지면서 새로운, 즉, 어디 곳에서도 동맹을 맺지 않았던 제3세기 비동맹 국가들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맞습니다. 다음, 국지적 분쟁의 증가는 누구 이유입니까? 국지적 분쟁의 증가는 탈냉전 이후, 즉, 나 이후에 이제 뭐, 인종 간, 종교 간, 어떤, 민족 간, 이런 다툼, 국지적 분쟁이 내전이나 이웃 국가들 간의 어떤 국지적 분쟁이 많이 증가하고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 그 다음 11번. 국제법의 법원. 이것도 중요합니다. 국가 간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약속, 이게 이제 조약이겠죠. 그 다음에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에 따르는 법의 보편적 원칙, 이제 법의 일반 원칙. 법의 일반 원칙 하면 뭐 우리 법에서도 있는 민법에 있는 뭐 신의 성실 권리 남용 금지 뭐 이런 것들 여기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법규범으로 승인돼서 관행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게 이제 국제관습법, 내정간섭 금지라든지 포로의 인도적 대우라든지 뭐 그다음에 외교관의 면책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국제관습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약은 우리나라 대통령 체결 맞죠? 체결도 대통령이 뭐도 합니까? 체결도 하고 비준도 하고 다 대통령 권한입니다. 국회는 조약에 대해서 동의권을 갖고 있겠죠. 틀렸고요. 나의 예로 신의 성실 권리 남용 금지 등을 원칙으로 맞죠? 여기 이제 댓글. 다음에 다는 당사국 간의 명시적인 수용 절차, 명시적인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인 수용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는 조약이죠. 관습법은 공식적 수용 절차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나다는. 다음 나와 달리 가는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국제법은 헌법이 아니고 법률과 같은 효력이고요. 그리고 가에서 다 모두 법률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는 동의가 필요한 거는 가에만 해당됩니다. 나하고 다는 동의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거지
따로 뭐 입법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국제연합의 주요 기구 했습니다. 자, 국제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활동 범위에 속하는 문제 토의 공고하는 형태다. 요게 이제 최고 의결기관 하면은 총회겠죠. 총회. 유엔 총회. 다음 재판소 관할권을 승인하는 회원들 간의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 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마지막으로 C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 그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파견,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의 결정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가장 높은 기관 중에 하나죠. 이거는 안전보장이사회. 그래서 특히 얘들이 어떻게 의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묻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표결 방식. A의 표결 방식은 강대국의 힘에 의리자. A의 표결 방식은 뭡니까? 1국 1표. 모든 국가가 동등합니다. 이 주권 평등의 원칙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힘의 원리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음 B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에 대해서 직접적 제재. 자, 국제사법재판소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기구가 자체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갈 수 없다. 물론 안전보장이사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경제적 제재, 외교적 제재, 뭐 심하면 군사적 제재까지도 가할 수는 있지만 사법재판소 내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C는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 관할. 자, 이거 합의해야지만 분쟁 해결을 하는 거는 A, C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B죠. 그래서 우리나라 독도 문제 언급할 때도 일본은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독도 문제를 분쟁화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를 거부했댔죠.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B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B는 A의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하며 새로운 가입국 승인을 담당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B는 A가 아니고 A는 C의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하며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 C에서는 A와 달리 회원국의 지위에 따라 투표권의 영향력이 차별화된다. 자, 회원국의 지위, 즉 상임이사국이냐 비상임이사국이냐에 따라서 그죠 달라지죠. 왜? 얘들은 뭘 갖고 있고 거부권 갖고 있죠. 얘들은 거부권이 없죠. 그죠? 그래서 영향력이 차별화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국 자체가 이것도 평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비상임이사국들은 매 총회에서 이제 그 돌아가면서 합니다. 비상임이사국들은. 근데 상임이사국은 말 그대로 항상 이사국인 거예요. 이것조차가 어떤 차별화되어 있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어떤 표결 방식의 차이점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에는 분쟁 당사국 모두가 합의해야지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꽤 많아서
좀 길어졌는데 뭐 실제로 뭐 학교에서 수업한 거보다는 못 하겠지만은 뭐 모르는 부분들 다시 한번 돌려볼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준비 잘해서 많은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음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